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최적 소득세를 보고 있는데요. 최적. 근데 누진 소득세를 보잖아요. 근데 선형 누진 소득세 이걸 봤어요. 선형 누진 소득세 이렇게요. 자, 이게 선형은 한계세율이 일정하다는 것이고요. 누진적이다 그러면 평균 세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몇 가지 연구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줄에 스턴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영국의 경제학자인데 최적 선형 누진세의 모형을 세운 다음에 적절한 개수들의 값을 대입을 해서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최적 선형 누진 소득세가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요거를 수치를 대입해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떤 구조가 갖고 있는가 요걸 파악하기 위한 건데 몇 가지 가정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세 번째 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소득과 여가로부터 동일한 효용을 누리며 소득과 여가에 대해서 동일한 효용을 누립니다. 효용을 누리고 있고요. 오케이? 자, 양자 사이의 대체 탄력성은 불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체 탄력성이 어떤 값으로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대체 탄력성이 일정하다, 불변이다, 여가와 소득 간에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효용으로부터 사회후생 함수를 정의하고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정한 조세 수입을 달성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깔려 있네요. 그래서 일정한 조세 수입을 달성해야 되고요. 자, 일정한 조세 수입을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보시면은 요 조건을 통해서 사회후생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셜 웰페어 펑션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극대화하는 점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찾아낸 거야. 뉴메리컬하게 숫자를 대입해 가지고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자, 분석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러한 가정하에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자, 거기 볼게요. 최적 세율은 소득과 여가 사이의 대체 탄력성의 크기와, 자, 대체 탄력성을 불변이라고 했는데, 요 값이 얼마가 되는가, 요거에 의해서 사회후생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사회후생 함수의 성격. 여기요, 사회후생 함수에 대해서 요거와 관련한 성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 최적세율이 반응하게 되는 거, 그걸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결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적세율은 일정한 조세 수입을 달성하면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세율 이거를 찾았는데요. 소득과 여가 사이의 대체 탄력성의 크기 그리고 사회후생 함수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회후생 함수의 성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은 요거 우리 밑에 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사회후생 함수가 공리주의냐 아니면 평등주의냐 아니면 롤즈냐 이렇게 나눠서 살짝 얘기했죠. 그래서 평등주의냐 아니면 롤즈에 입각한 방식이냐 롤즈냐 이렇게 그러니까 롤즈에 가까울수록 공평성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최적세율이 달라집니다. 자, 밑에 스턴이 도출한 선형 누진세의 최적세율 중에서 하나 거기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 밑에 한번 잘 볼게요. 자, 밑에 그림 보시면 수평축이 대체 탄력성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체 탄력성. 그러니까 대체 탄력성이 클수록 오른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최적 세율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개와의 대체 탄력성이 얼마일 때 거기 대응되는 최적 세율을 나타내는데
자, 거기 볼게요. 소득과 여가 사이의 대체 탄력성 0과 1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 여기는 0.5, 여기는 1, 여기는 0. 그러니까 대체 탄력성이 제일 작을 때는 빵이고 대체가 불가능한 거와 1일 때 제일 큰 걸로 이렇게 해서 상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요. 대체 탄력성 전체에 대해서 최적 세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직 축은 세율을 나타냈습니다. 자, 거기 V라고 나와 있는 게 사회후생 함수의 매개 변수인데 이걸 나타내요. 공리주의에 가깝냐, 평등주의에 가깝냐, 롤즈에 가깝냐 해서 여기서는 사회후생 함수까지 제시해 주진 않고 있는데요. 이 값이 작을수록 V 값이 작을수록 거기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 평등성을 더욱 선호한다. 그러니까 요 V 값이 작아. 그럼 평등주의를 더 선호하니까 롤즈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 거기 살짝 얘를 거기 보시면 최적세율 1. 이게 이제 100%니까 1보다 클 수는 없겠죠. 자, 거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V가 1일 때 이거는요. 뭔가 평등성에 대해서 아예 선호가 없는 상태고요. V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이렇게 씁니다. V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이때가 이제 롤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평등주의의 선호가 없으니까 약간 공리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중치를 이렇게 둬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대체 탄력성을 0.5로 했을 때 거기 중간에 V라는 매개 변수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적 세율은 얼마니?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걸로 수치를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얻어진 결론은요. 우리 직관하고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513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거기 보시면 가장 못 사는 사람의 후생에 강조하는 롤즈에서부터 약간 공리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보시죠.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평등성에 대한 선호가 마이너스 1에 해당하면 세 번째 곡선에 해당하는 요거야 요거. V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에 해당하게 되고요. 자, 만약에 소득과 여가 사이의 대체 탄력성 0.5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자, 이 곡선상에 A점이 거기 보시면 수직 좌표를 읽어서 최적 세율은 42.8%가 최적이다. 이렇게 숫자를 해서 쫙 도출한 거예요. 그 과정까지는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현실에 얘기하는 여러 가지 우리 경제학자들은 모형을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수치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다. 자, 결과를 한번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우리 예상하고 뭐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몇 가지 결과를 보면 자, 평등성에 대한 선호도가 강할수록 더 높은 세율이 요구된다. 그치? 아니, 이쪽으로 갈수록 평등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거 아니야? 롤즈에 가까울수록 세율은 훨씬 더 높게 되는 거 최적 세율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평등성에 대한 평등성을 중시 여기면 당연히 사회후생 함수 형태가 롤즈에 가까워지니까 그때 최적 세율은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 세율은 커진다. 요거를 알 수 있고요. 오케이. 그 정도 하나 보시고 다음 두 번째 최적 세율은 여가와 대체 사이에 대체 탄력성이 클수록 낮아지는데 그러니까 최적 세율을 봤을 땐 이쪽이 대체 탄력성이 크고 이쪽이 작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적 세율을 봤을 때 대체 탄력성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래서 두 번째 아니 직관적으로 봐도 아니 여가와 소득 간의 여가와 노동과 관련한 대체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세금을 팍 때리면 사람들이 확 일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효율성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대체 탄력성이 V라고 하는 탄력성이 여기 수평축에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 탄력성이 일정한데 대체 탄력성이 작을수록 대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럴수록 최적 세율은 높아지게 된다. 이거 우리가 보는 거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우리의 예상과 일치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체 탄력성이 클수록 최적 세율은 더 낮아지게 되고
V가 1이 되면 평등성에 대한 선호가 전혀 없는 경우에 대체 탄력성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낮아져. 그러니까 요거와의 관계가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봅시다. 자, 스턴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면 아주 극단적인 평등성의 선호를 전제하지 않는 한 선형 누진세의 최적 세율이 별로 높게 나오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면 거의 4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효율성과 관련한 맨 마지막 zet줄에 보시면 유인의 효과를 매우 중시하는 모형의 성격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자, 효율성과 공평성을 같이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평성도 좋겠지만 효율성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적 최고 소득세율의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적 최고 소득세율의 문제 이렇게요. 아니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소득세가 최고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뉘앙스로 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최적 선형 누진세는 이론적으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현실에는 그와 비슷한 구조의 누진 소득세를 갖고 있는다라는 찾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론상 그렇게도 체크를 해봤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좀 몇 가지 체크를 해봅니다. 자, 현실에서 보는 누진 소득세는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소득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점차 높아지는 복잡한 구조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소득 구간이 있잖아요. 소득이 있잖아요. 그럼 세율이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 소득세 파트에서 다시 보긴 하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낮은 구간에는 10% 있다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한계 세율이 다르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평균 세율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이와 같은 세율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는 게 최적인지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요. 우선 소득 구간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그것도 쉽지 않고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고 소득 구간에 속하는 사람한테는 세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그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고 소득 구간에 속하는 사람한테 세율은 무조건 높아야 한다. 이렇게 부자들은 야, 돈 많으니까 세율을 아주 높여야 된다. 이거는 아닐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럼 도대체 얼마나 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실증 연구에 따라서 실증 연구에 따른 결과들을 몇 개 제시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세 번째 단락에 가장 많은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것은 피게티 등 3명의 학자가 쓴 연구입니다. 피게티는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치른 학자이죠. 자, 최적 최고 소득세율은 소득세 수입을 극대화하는 세율을 뜻한다. 이 논문에서 여기 보시면 최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최적 최고 소득세율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보시면 소득세 수입을 극대화하는 걸 최적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가 소득세 수입을 극대화한다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세금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때리게 되면 사람들이 국적을 바꾸거나 부자들이 너무 떠나버린단 말이야. 그럼 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행동까지 보면서 정부의 조세 수입을 극대화하는 그 최적세율을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최고 소득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효과를 통해서 요 소득세율에 반응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최고 소득자의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효과는 자, 최고 소득세율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경제적 행위에 변화가 오는 것을 뜻한다. 자, 그러니까 최고 소득세율 세율에 따른 반응. 네, 여기에 우선 우리가 체크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감세 정책의 지지자들은 세금을 깎아줘야 된다는 거와 최고소득 세율을 낮춰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하고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세론자는 어떻게 된다? 감세론자는 여기서 말하는 반응이 뭐냐면 노동에 미치는 반응, 저축에 미치는 반응, 이런 것들, 경제적 행위에 미치는 반응,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최고소득세율을 낮춰주면 부유한 사람들이 그래? 사실 뭐 크게 영향 안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축도 더 열심히 하고 노동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추자 이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자, 조세 회피에 관련해서 얘기합니다. 세금 내기 싫어서 조세를 회피하게 되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최고소득계층의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변화. 위에는 이제 노동이나 저축이나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이건 조세 회피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최고소득세율을 낮춰주는 거에 대해서 조세 회피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면 그래 뭐 세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뭐 조세 회피하기보다는 내지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효과와 달리 두 번째 조세 회피와 관련한 행동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경제가 더 활성화되는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더 활성화되는 건 아니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치? 노동과 소득을 뭔가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건 활성화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조세 회피와 관련한 그 효과가 크게 된다면 최고소득세율은 낮은 수준에 유지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시면 자, 515페이지 보세요. 마지막으로 최고소득세율의 변화가 최고소득계층의 보수 협상과 관련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라는 보수에 따른 협상.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사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임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고위 임원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보수 협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만약 최고소득세율이 높은 수준에 있게 되면요, 많은 보수를 받는다 해도 실질적인 이득은 상대적으로 작게 되고요. 최고소득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보수 증가에서 오는 실질적 이득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고위 임원들은 더 공격적인 자세로 보수 협상에 임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는 그게 뭐야? 안 받아도 되는 것을 공격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득을 얻게 되는 거잖아. 그 지대지 뭐 지대. 그래서 렌트의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보수 협상의 효과가 큰 폭으로 존재하게 되면 최고소득세율은 더 올라가는 게 왜냐면 지대에 대한 거니까 약간 느낌이 불로소득 같은 꽁돈 의미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얻게 되는 추가적인 이득을 지대의 성격을 갖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거 뭐 그 정도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피게티와 관련된 학자들은요, 세 가지 효과를 우리가 이렇게 나눠 가지고 현실에 어떤 효과가 제일 큰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60년대 이래에 거기 밑에 그림 보시면 최고소득세율이 거기 나와 있는데 점차 하향되는 추세를 보이는 거와 최고소득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게 된 것은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그림도 살짝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수평축이 최고소득세율의 변화야. 최고소득세율의 변화를 수평축에 놨습니다. 오케이. 수직축에는 뭘 놨습니까? 거기 보니까 최상위 1% 소득 점유율. 그러니까 소득 높은 사람, 얼마나 높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해서 애매한데 최상위 1% 사람들이 차지하는 점유율 요거를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약간 느낌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니까 마이너스 관계 아니겠습니까? 미국, 여기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일본 등등 해가지고 스페인,
스위스, 독일 해가지고요. 약간 우아향하는 관계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최고소득세율 변화와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변화율이 제로에서 점차 왼쪽으로 갈수록 하락시켜준 거야. 하락했더니 어떻게 돼? 변화율을 깎아줬더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 점유율이 올라가는 미국 가장 왼쪽 끝에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최고소득세율의 인하폭이 클수록 최상위 1% 소득 점유율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이렇게 우아향하는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거 실증 연구를 통해서 논문에서 제시해 줬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볼게요. 다음 페이지 516페이지 거기 한번 보시면 피게티 등은 최고소득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커진 것을 첫 번째 효과, 요거 첫 번째 효과에 의한 게 또 이제 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그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증거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니 최고소득세율을 이거를 낮춰줬더니 여기 나와 있는 부유한 사람들의 인센티브로 작용을 해서 진짜 이렇게 이 효과가 제일 크다면 이거 어떻게 돼? 이거는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되는 약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더 연구를 해요. 자, 뭐라고 했냐면 거기 다음 그래프 한번 볼게요. 최고소득세율의 변화를 그대로 놓고요. 수평층 그대로 놓고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의 성장률. 성장률이라 할게. 성장률.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공평성과 관련한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건 효율성과 관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 관계가 뭐 이제 뒤죽박죽 섞여 있네. 이렇게 했으니까 양의 관계도 아니고 음의 관계도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두 개 그래프에서 얻어낸 효과는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치, 여기 보시면 최고소득세율을 이렇게 해서 인하를 했더니 최상위 1% 점유율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불공평한 세상이 됐어요. 불공평해. 오케이. 자, 그러면 대신 불공평한 대신 사회가 좀 더 성장률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나 보지? 그러면 좀 요 정도까지는 가치 판단의 문제에서 오케이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봤더니 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는 없다. 효율성의 증가 효과는 없는 것 같다. 그럼 공평성만 나빠지고 효율성 증가 없으니까 1번 효과 이거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가설을 세웠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이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면 최고소득계층의 소득 점유율 증가 중에 두 번째 효과 이거예요. 조세 회피. 자, 이 부분도 별로 크지 않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세금 피하기 위해서 세금 깎아줬더니 조세를 안 내려고 세금 피하려고 막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거 세금 깎아주니까 내가 이렇게 조세 피하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요 마지막에 세 번째 효과가 가장 세 가지 효과 중에서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위 임원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뭔가 더 달라고 요구해서 갖게 되면은 나 이 정도만 돼도 되는데 내가 협상을 더 공격적으로 하니까 더 많이 얻었네. 지대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야? 지대 성격이니까 야, 최고 소득세율 이거 높이는 게 오히려 타당할 수 있겠다. 그렇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51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한 세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효과가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최적 소득세율을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네요.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나리오 3개를 했을 때 다른 두 효과는 존재하지 않고 첫 번째 효과만이 존재한다는 시나리오 1.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효과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개를 한꺼번에 하려면 막 효과가 뭉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두 번째, 세 번째 효과는 없고 요것만 존재했을 때 우리가 상황을 보고 시나리오를 설정해 가지고 모형을 설정해서 분석을 해 봤더니 시나리오 1에서 최적 세율은 57%. 그러니까 첫 번째 효과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율이 인하했더니 최고소득 계층의 경제적 행위에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의 소득이 증가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세론자들의 주장은 주로 요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율을 인하하면 감세론자가 주장하는 것은 최고소득계층이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이 저축하고 더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그들의 소득이 증가했다라는 주장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또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있고 이와 대조되는 게 세 번째 시나리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두 가지 효과는 없고요 고위 임원들이 보수 협상을 할 때 공격적으로 하게 되는 그걸 가지고 한번 봤더니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518페이지. 이 경우에 산출된 최적 최고 세율은 다른 두 개 시나리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을 텐데 어떻게 된다? 83%까지 최적 세율이 그러니까 이건 지대 성격을 갖게 되는 거니까 약간 정부의 조세 수입을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사실 비효율성을 떨어뜨리지도 않는 거야. 이렇게 높은 세율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최적 세율이 얼마요? 53% 이렇게 되고 가장 높은 세율은 83%, 57이죠. 이렇게 되니까 적정 최적 세율은 이 사람들의 연구에 따르면 57%에서 거기 나와 있는 83%고 사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단락. 지금까지는 최적 최고 소득세율 도출 과정을 봤을 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가 최적 세율이야? 할 때 요거를 했습니다. 정부의 조세 수입을 극대화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거야. 목표가 유일했는데 근데 사실 목표가 정부의 조세 수입만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목표가 여기 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유일하다고 가정을 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소득에 약간 골고루 분배되는 양극화의 해소 등등에서 봤을 때는 더 세율을 높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단락.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피게티의 연구는요. 미국을 대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라마다 이런 걸 연구해 보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되고요. 비슷하게 연구는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실증 연구에 따른 한계라고 할까? 이거는 미국 얘기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또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라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다.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되고 다섯 번째 단락 보시면 자, 최고 소득세율이 인상되면 부유층이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외 이주.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조세 회피의 하나의 수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해외 이주가 많아지게 되면 그럼 그 효과도 동태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자, 피게티 연구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세 행정의 문제가 거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절이 바뀌니까 좀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